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꼰대 선배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라고 해서 벌써부터 막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졸업생으로서 해외 취업을 먼저 했고 후배님들에게 해외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도전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해외 취업과 해외 생활. 살면서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생활하는 내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상은 확고한 마음가짐과 철저한 준비에 따라서 이게 상상으로 남게 될지 현실로서 빛이 될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해외 취업의 꿈이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정착형과 경험형 두 유형을 섞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뚜렷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해외 취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더 붙이자면 처음 정한 목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3년을 목표를 잡고 해외 취업을 하였고 제가 설정한 목표는 두 가지로 비즈니스 일본어 실력 향상과 전공 관련 직무 경험 3년으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중고 신입으로 차별성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세워놓고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아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정착입니다. 곧 30대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정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졌고 막상 목표했던 시기에 도달하니까 중고 신입으로 다시 시작할 자신감과 줄어들 연봉을 생각하며 과연 내가 이 멘탈을 제대로 부여잡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본에 정착하자니 외국인으로서 배우자 비자라든가 영주권을 얻어야 하는데 일본 여자와는 결혼할 자신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좀 더 세밀하고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갈등 문제는 직무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는 직장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내던 대학교 시절이랑은 다르게 열심히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다른 동기들은 저렇게 일취월장 나날이 발전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뒤처질까 등등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일이 과연 내 길이 맞는 걸까?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 그것도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적응, 향수병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며 그 이유를 직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탓하게 만듭니다. 이 또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슬럼프가 와도 최소한 목표를 위해 버틸 이유라도 생기기 때문에 슬럼프를 극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생활에서 목표 설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 마음가짐부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지의 외국인 컨설팅 회사에 근무 중인 현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표 없이 무작정 해외 경험을 하고 싶어서 궁금증에 도전한 사람들은 1년도 못 버티고 야간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솔직히 외국인 신분으로 당장 짐 싸서 도망을 가도 다시 그 국가에 재취업할 생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 복귀 후에 연락 한 통으로 끝내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친구들은 본인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 아니라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뒤따라오는 우리 후배님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많은 정보와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에 유용한 정보력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탄탄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각자 그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다 보면 필요한 정보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본에 와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생각했던 정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과 경험을 토대로 각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취업 박람회에 참여해 기업에 대한 설명,
모의 면접을 보고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K무브로 첫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현지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직 준비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알선 업체를 통해서 과정이 좀 쉬운 반면에 취업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불만족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취업 박람회의 경우 인사 담당자와의 그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기업과의 매칭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지 구직 사이트의 경우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복지와 급여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지사로의 장기 파견은 정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지원해주면서 거주비를 아낄 수 있는 반면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이 많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실 때 다양한 방법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생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 지급 비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 가지는 개인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기간적인 면에서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후생연금보험이라는 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65세 이후에 연금을 목적으로 빠지는 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방식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 이직을 목표로 하는 이 경험형 유형에서는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7년을 일하고 귀국할 때 탈퇴 일시금을 3년치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달에 급여에서 27,450엔이 후생연금 보험료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3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 엔입니다. 원화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죠. 그 말인즉 7년을 일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 경험과 경력을 쌓는데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돌아갈 경험형이라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좀 더 효율적인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이 기간이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는 것. 따라서 일본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자신만의 그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급여 관리 및 저축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꾸준한 급여와 자산 계획은 빠질 수 없는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은 나라마다 정말 전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간다면 계획적인 지출과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예를 들자면 2년 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민세 폭탄을 맞아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민세라는 건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 금액이고 1년 차에는 소액으로 지출되었던 공제 금액이 2년 차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연봉과 잔업수당, 심야수당 같은 여러 수당들을 합치면 2년 차에 시민세 폭탄을 맞고 급여는 쥐똥만큼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든 급여 명세서를 보면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알면 소비 습관을 조율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미리 알고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솔직히 인터넷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정보지만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부디 야무진 정보력으로 후배님들의 해외 취업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했던 뚜렷한 목표 설정이 되었다면 이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착형, 경험형 모두 최소한 상하반기에서 연 단위의 전략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정착형의 경우 예를 들어 반년 안에 주 담당자가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올해 몇 건의 실적을 올리고 이직 시 연봉 협상을 할 때 몇 퍼센트를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직무 관련 외부적인 고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3년 안에 정착할 회사를 정하겠다. 뇌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이 정착을 목표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형의 경우 정착형과 마찬가지로 그 목표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프로젝트라던가 새롭게 개발하는 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등 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자신만의 그 업무 노트를 기록을 하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어떤 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국내 이직을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접목시키면 좋을지 전략을 세우고 이 흔치 않은 해외 생활을 최대한 많은 문화 경험과 소통을 하겠다 정도의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국내 이직을 목표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 세우기가 중요한 이유는
좀 더 가치 있는 해외 경험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를 비교해도 자동차를 만드는 그 제조 과정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지만 그 안에 기업별 기술과 스타일 이런 것들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원리는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공정 과정도 다 다를 수밖에 없기에 어떤 부분을 대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략을 세울지 계획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이렇게 확 밀려오는 쓸쓸함이랑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은 게 그리울 때, 그래서 저는 이 외국 생활을 할 때 회사에 대한 만족도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해야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치를 나타내자면 회사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 그리고 생활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어요. 회사의 만족도는 좀 아쉬운 수치지만 생활 면에서 너무 만족하는 외국 라이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회사의 경우 자의적으로 분위기를 조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업무라던가 회사 내 인간관계 모두 만족시키는 게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의 경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루트를 개척할 수 있고 이 여러 루트 중에서 입맛대로 골라서 즐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생활의 질과 즐거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로 막 시종일관 모르겠다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해라. 제 생각에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이고 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인터넷 검색할 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SNS라든가 이런 매체들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 한일 교류에 개최를 하고 대학교 초기 때 무대 못 써본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운 좋게 돈 받고 무대도 한번 서보고 대학교 시절 때 영상 동아리를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그 추억이 너무 그리워서 UCC 콘테스트에도 참여를 해봤고 회사 홍보 영상 모델로도 촬영을 해봤어요. 얼핏 보면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라고 포장할 수도 있긴 한데 가만히 집에서 넷플릭스만 정주행하고 유튜브만 보고 계속 침대에만 있고 집에만 있고 그랬다면 제가 이런 경험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환경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런 기회들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회사라던가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고 이런 제의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가짐에 달라지는 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저희는 외국에서 외국인이니까 쪽팔려도 웃으면서 넘어갈 기회가 있어요. 못해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노래 가사 틀릴까봐 나가는 게 어렵다고요? 어차피 한국 노래 불러가지고 가사 틀려도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업무 처리하다가 그래 너 외국인이었지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개빡치는데 평소 생활 면에서는 오히려 막 이 부분을 역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외국인들 만나서 대화 실수라던가 하면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외국 생활이 인생에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한국 돌아가서 그때 막 부러워하지 말고 더 해볼 걸 이런 것들 후회하지 말고 편하게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는 외국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일본으로 취업은 언제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나요? 원래 제가 이제 자동차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고 해외 취업은 신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학생 중에서 80% 이상이 기회만 되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외국에서 생활을 하든 한국에서 생활을 하든 똑같이 제 시간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독일 아니면 일본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기초가 발달된 나라라고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취업을 그냥 생각을 한 거였고 준비하는 과정은 4학년 2학기 때부터 히라가나라든가 가타카나 일본어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들을 하기 시작해서 4학년 초반에 K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K무브를 하면 1년 통으로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계속 준비를 하는 편이었고 어떻게 답변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피성 해외 취업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거 반대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취업하기 쉽다.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그래도 해외 경험도 해외 커리어도 쌓을 겸 가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거기에서 준비된 걸로 한국에 와서 취업하면 되지 않냐 이런 계획으로 가는 사람들은 비추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어 실력도 안 되고 와서 외로움에 한국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랑만 어울려 다니고 렉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면 잔업 8시 9시 출근해가지고 10시 11시까지 막 해도 잔업수당 안 나오지.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시에서 동떨어진 시골에 있어요. 진짜
진짜 저보다 앞서 이제 K무브 1기 선배님들 중에는 문 열면 반딧불이 떠다닌대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를 그 회사에서 버틴 거죠. 블랙 기업에서 이건 하나는 진짜 인정해 줄 수 있죠. 블랙 기업에서 3년 정도를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이직할 때 이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냐면 같은 부류의 업계들은 회사 네임만 봐도 알기 때문에 아, 얘가 여기서 이런 경험들을 했구나 라는 걸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쳐주고 자기 커리어 발전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버티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2년 3년을 매일매일 버티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라이프 좀 즐기고 이러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서 뭐 비싼 해외 취업은 비추합니다.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 잘할 자신이 없으면 외국에서도 안 돼요. 현직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때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점이 표시되어 있는 곳만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 일본을 예로 들자면 대표적인 현직 사이트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2가지 정도를 이용을 했었었는데 회사 내에서 아, 우리 외국인 채용 안 한다, 외국인 채용만 한다 이런 기준을 적어놓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직 사이트, 이 구직 사이트 이용하는 거를 추천해요. 만약에 제가 취업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현직 구직 사이트 이용해서 취업을 할 거예요. 혼자. 대신에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죠. 정부 지원이라든가 취업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가 한 3배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현직 구직 사이트가 왜 좋냐면 알선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관심 가져주고 하는 척하지만 막상 현지에 와서 취업을 하고 나면 아, 나 몰라라, 너네 어차피 취업했잖아, 우리 처음에 취업시켜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해준 거 맞잖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이 현직 구직 사이트 이용해가지고 괜찮은지라든 보고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일단은 그 1차적으로 먼저 지금 우리 비대면 하는 것처럼 스카이프라든가 줌으로 사전 면접을 먼저 봐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비행기 값이라든가 지원을 다 해주는 회사에 1차 서류 보고 면접 봤는데 너 괜찮네? 너 직접 보고 싶다, 우리가 비행기 값이라든가 호텔비 지원해줄 테니까 너 면접 보러 한번 와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값이라든가 기본금은 좀 적다해지죠. 잔업수당이 좀 더 많다든가 연봉 보너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는 회사죠. 제가 졸업한 지 지금 3년 정도가 됐어요. 이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가 진짜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다 같이 프로젝트 했던 거, 졸업작품 할 때 밤새서 하던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 그리움을 채워주는 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를 찾아주고 연락해주고 하는 후배님들, 또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자리를 초대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이 그리움이 채워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님 연락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그리움을 채워줬듯이 우리 후배님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움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다 괜찮으니까 편할 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생각해보면 외국 취업한다는 게 인생에 그렇게 큰 커리어가 된다고 확신은 못해요. 제가 지금 해외 취업한 거를 후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 그것만 잘 찾아가지고 그 분야에서 조금씩 자기들의 그런 인맥이랄까 그런 무형자산들을 많이 구축해 놓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같은 것도 국내에서 경험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외 취업을 하면서 장점들도 다 있죠. 다 있는데 진짜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 산업인력공단 정착지원금 이런 것도 제가 받아보면서 느꼈는데 이 해외 취업 지원해주는 그 진입장벽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나 취업하고 싶다, 해외 취업 할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애들 다 받아가지고 지원 뭐 해주고 이런 거가 진입장벽을 좀 높여가지고 수준 높은 교육과 그리고 현지에 정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관리 같은 거나 줬으면 한 명 한 명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산업인력공단에도 연락을 많이 해봤었는데 다 튕기더라고요. 아쉽죠. 부족한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간만에 이렇게 후임들이랑 같이 비대면이지만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 이거 준비한 일주일 내내 너무 떨렸거든요. 네, 님 저도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하니까 BJ가 된 느낌이네요. 네, 김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름 다 불러드릴까요? 김님, 송님, 정님, 김진님, 알권미님 다들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